자, 이번 시간에는 CBT 시험 이전에 실제로 공개가 된 지필 시험으로 시험지를 페이퍼로 해서 제공이 될 때 마지막 회차로 시험 봤던 게 2016년까지 시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험지가 공개된 상태로 가장 마지막 시험 회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3회 분량, 1회, 2회, 4회 분량 이렇게 풀어봄으로 인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의 필기 수업을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풀 때는 60분 동안 6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1분 동안에 한 문제 풀어서 60분 걸린다. 그렇게 되면 답안지 작성할 시간도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게 되겠죠. 따라서 60분 동안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사실은 30분 정도 이내, 아무리 걸려도 40분 정도 이내에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에 풀었다면 나머지 15분 정도 또는 20분 정도는 다시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풀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가 전부 다 개념을 금방 안다,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다 하는 문제 말고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이걸까 저걸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어차피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골라서 답을 찍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바로 이 긴가민가 둘 중에 하나 압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재검토한 시간에 들여다보고요. 재검토하는 시간에 아예 모르는 문제를 무슨 작품 만들듯이 발명품 만들듯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알 것 같은 문제를 생각이 좀 알딸딸하게 낫다 안 낫다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가 남을 텐데요. 10분 정도는 답안지를 옮겨 쓴 게 맞는지, 내가 선택한 답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객관식 문제는 맞는 것 골라라 아니면은 틀린 것 골라라, 즉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내가 혼동하지는 않았는지, 맞는 것 고르시오 했는데 맞지 않는 것을 썼다든지, 내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데 당황을 해서 너무나 긴박하게 읽다 보니까 문제 끝부분을, 물음표 나와 있는 끝부분을 잘 못 읽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을 마지막 10분 정도에 점검을 하고요. 최소한 5분 정도 여유를 두고 나서 내가 답안지를 이것을 제출할지 말지, 마지막 최종의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한번 대화창이 등장합니다. CBT 시험 볼 때는 이걸 제출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선택을 하는데, 제출을 하고 나면은 답안지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바로 채점이 되어서 여러분의 응시 결과가 시험 점수로 해서 바로 발표가 됩니다. 화면으로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연소가스 성분 중에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가장 작은가 그랬는데요. 연소가스는 아무래도 연료가 연소가 된다는 거지요. 연료가 연소가 될 때는 탄소 성분, 수소 성분, 황 성분 또 뭐 기타 성분들이 다 연소가 될 거예요. 탄소가 타면은 CO2,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라고도 하죠. 물이 타고 나면은 수소가 타면 H2O 물이 나오고요. S가 타면 SO2가 이렇게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탄소 성분은 제대로 타지 않으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CO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NO2라고는 이산화질소는 원래 타지 않는 성분, 질소 성분인데 너무나 과잉 공기가 많을 때 배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소가스 성분이 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을 답해야 돼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사람이 호흡을 할 때도 CO2 탄산가스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서 음료로 먹기까지 하죠. 그게 탄산음료지 않습니까? 만약에 독성이 있다면,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먹거나 마시거나 또는 심지어는 폐에 담아뒀던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고 다시 공기 마시고 내뿜고 하는데, 폐에 있던 이산화탄소 배출하기 전에 계속 독성가스가 쌓여있는 상태가 되면 죽겠죠. 이 탄산가스는 숨을 쉴 때도 내뿜기도 하고요. 물에 녹여서 음료로 먹기도 합니다. 독성이 가장 적습니다. 허용농도가 5,000ppm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명시대로 거창한 이런 기준까지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유리용 온수 보일러에서 버너가 정지했어요. 리셋 버튼이 돌출했어요. 즉 점검에 램프가 들어오는 거죠. 버너가 정지했으니까 뭔가 비상사태입니다. 어떨 때 비상사태가 되죠? 온수 보일러가 아니고 증기 보일러를 가정을 해봅시다. 압력이 초과됐다든지 물이 안전저수 이하로 떨어졌다든지 또는 화염 검출기에서 화염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송풍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유리용 온수 보일러도 비슷합니다. 온수의 온도가 과열 방지 센서에서 너무나 온도가 높게 본체의 온도가 과열이 됐다든지 또는 화염 검출기에서 불꽃이 감지가 안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1, 2, 3, 4번 보면 연통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연기가 안 나는 경우, 연소용 공기량이 부적당해서 매연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실내 온도 조절기의 설정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오히려 낮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실내 온도가 현재 20도 정도 되는데 실내 온도 조절기를 한 15도에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아예 보일러가 켜지지는 않는 거죠. 온도 조절기를 잘못 맞춰서. 그러나 리셋 버튼이 돌출했다 점검해가 불이 들어온다 하는 경우는 그 이외의 상황이죠. 즉 3번 같은 경우에 오일 배관 내에 공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분무가 잘 안 되겠죠. 연소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겠죠. 화염이 끊어지기도 하겠죠. 화염이 안 보이기도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버너가 정지하고 반복되면 리셋 버튼 점검의 램프가 켜집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보일러 사용할 때 이상 저수위의 원인이 아닌 것. 저수위라는 것은 물이 그냥 떨어지는 건데 낮아지는 건데 비정상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첫째, 증기 추출량이 뽑아 쓰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과대합니다. 보일러 연결된 부위가 계속 누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 장치가 펌프 같은 게 증기 나가는 증발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급수 장치가 능력이 적어요.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물이 많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급수 탱크 물탱크 내에 물량이 많이 담아져 있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된 거죠. 물론 탱크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펌프 작동 자체가 미흡하다든지 용량이 너무 펌프가 적다든지 하면은 저수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급수량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 저수위 상태가 되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자, 문제 4번입니다. 어떤 물질 500kg을 20도에서 50도로 올리는데 3000kcal의 열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물질의 비열은 자, 열량을 구하는 가장 기본식이 있죠. 열량을 구하는 식은 두 가지의 기본식이 있는데 양이 나올 때는 양, 비열, 온도차, 양비온이고요. 만약 면적이 나올 때는 면적, 열 전달률, 온도차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 가운데서 구합니다. 문제 조건에서 양이 나오면 양비온, 면적이 나오면 면전온 이렇게 해서 식을 대입합니다. 자, 이게 양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기본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비열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식 가운데서 비열을 구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양과 온도가 곱해져 있는 것을 반대편으로 옮겨서 이항정리. 어떻게? 곱하기는 반대로 나누기로 이렇게 옮기겠죠. 따라서 비열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전체 열량을 옮겨서 적었던 양과 온도를 곱한 것으로 통째로 나눠주겠죠. 자, 여기에 숫자를 대입합니다. 열량 얼마예요? 3000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양은 500kg. 온도차는 50 빼기 20도. 이렇게 되겠죠. 20에서 50도 올렸으니까 온도 차니까 50에서 20도 뺀 거죠. 이 계산기를 누를 때는 밑에 분모가 길게 되었으므로 밖에 전체적으로 괄호를 한 번 더 쳐줘야 됩니다. 계산기 누르면 0.2kcal/kg 도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중의 첨가제 중에서 슬러지 생성 방지제 역할을 하는 것. 슬러지 생성 방지라고 하는 경우는 기름 중에서 만약에 찌꺼기가 되는 이런 게 서 있으면은 연료 배관을 통해서 나중에 노즐로 분사될 때 노즐이 막힐 수가 있어요. 따라서 첨가제를 이용해서 이걸 잘게 쪼개서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러지 생성 방지제는 슬러지를 분산한다. 분산제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연소 상태를 안정시켜주는 안정제라고도 합니다. 안정제. 자, 그런데 이 비슷한 것이 슬러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다른 쪽에도 등장합니다. 급수 처리를 할 때 급수의 첨관제를 마지막 보일러에 들어가기 전에 주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첨관제 종류 가운데에서 슬러지 조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산제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보일러 본체 안에 보일러수가 들어가 있는데 부유물 형태로 이렇게 잔뜩 속에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이 물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성분을 빨리 가라앉도록 해주거나 빨리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분출 장치를 통해서 배출하기를 쉽도록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 엉겹게 만드는 것, 그것은 슬러지 조정제라고 합니다. 물속에 넣는 첨관제는 분산을 시켜봤자 물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물이 농축이 되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물에 넣은 슬러지 조정제, 기름 같은 경우는 덩어리를 일단 쪼개서 뭐 도중에 연료 배관 중에 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요. 잘게 쪼개서 분사가 일단 되도록 해서 연소를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분산을 시켜야 되고요. 화염이 어때요? 막히거나 이러지 않고 안정되게 분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는 안정제라고도 합니다. 문제 6번입니다. 보일러가 드럼이 없이 초임기압 이상에서 또는 드럼이 없이 관으로만 구성되어서 관류 보일러 종류이죠. 관류 보일러 종류는 벤슨, 술처 또는 술저, 독일식 발음이니까요. 벤슨, 술처 또는 술저, 람진, 엔모스, 이 종류 명칭까지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보일러 일마력에 대한 표시로 옳은 것. 여기 나와 있는 일마력은 영국에서 정한 HP, 영국 마력이나 프랑스에서 정한 PS, 프랑스 마력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기계적인 힘을 쓰는 기계에 대한 단위를 정할 때 동력 단위로서 HP나 PS 이렇게 정했는데요. 지금 보일러를 작동할 때 보일러의 일마력이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표준 상태에서 1기압에서 100도씨 상태로 급수를 공급해서 100도씨 상태로 포화 증기로, 건포화 증기로 만들어낼 때, 이런 상태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15.65kg씩 1시간 동안에 발생을 하면 이 정도의 능력을 보일러 1마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준 상태 1기압일 때 100도씨로 급수를 넣어서 100도씨의 포화 증기로 만들어서 그때 나오는 증기를 특별히 표준 증기량, 표준 증발량 또는 상당 또는 환산 증발량 그렇게 말하고요. 이 표준 상태의 증발량이 1시간 동안에 15.65kg씩 나오면은 보일러의 1마력이다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보일러 1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도씨 급수에서 100도씨 포화 증기까지 변하게 하려면은 열을 증발압열 539kcal씩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그런 증기량이 15.65이기 때문에 15.65 곱하기 539 하면은 8435.35 8435.35kcal per hour 이렇게 나옵니다. 1시간 동안에 8435.35kcal를 흡수할 수 있는 보일러의 능력이면 또 역시 보일러의 1마력 그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제어 장치에서 인터록이라고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인터록, 뭔가 한 가지 조건이 중간에 맞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스톱을 시켜주는, 정지를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구비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작동을 정지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인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보기 중에는 뜻이 무엇인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동작이 된다. 이건 뭐죠? 시퀀스. 시퀀스 제어죠. 증기 압력의 연료량이나 공기량, 연료 공기를 조절한다. 자동으로 연소 상태를 조절하는 걸 말하죠. 자동 연소 제어. 영어 약자로는 ACC.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어가 된 마지막 결과치, 제어량을 검출을 해서 처음에 설정했던 세팅값, 목표값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동작시키는 자동 제어는 피드백 제어, 그렇게 부릅니다. 자, 문제 9번. 동작 유체의 상태에서 에너지의 이동이 없는 변화는 뭔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유체라고 하는 건 액체나 기체 같은 이런 것인데요. 열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열을 방출하기도 하고 또는 동력을 힘을 가해서 거기에다 에너지를 투입하기도 하고 또 그 에너지가 외부로 발산되기도 하고 이런 자꾸 변화되는 것을 동작 유체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가 변화할 때 에너지 자체가 이동이 없는 변화. 이것은 문제 오류예요, 원래. 에너지는 일의 형태가 있고 열의 형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대부분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라고 계산을 할 때는 일이 변하든지, 즉 일을 집어넣고 빼고 한다든지 또는 열이 변하든지 열을 투입하거나 열을 방출하거나 한다든지 둘 다 변화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돼 있어야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속해요. 그런데 에너지 자체가 이동이 없으면은 내 집하고 옆에 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고립계라고 불러요. 에너지 계산할 때는. 고립계는 원칙적으로 연력학에서 계산 범위가 사실 아닙니다. 에너지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면. 그래서 대부분 어디까지 하냐면은 열의 출입만 왔다 갔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열 자체가 차단되어 있고 대신에 일량 형태의 에너지는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열만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단열 변화라고 하는데 가답안을 4번으로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 자체는 에너지의 이동이 아니고 요 말은 뭘로? 열의 이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에너지라고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량 형태까지 이동이 없는 걸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래 답이 없는 셈이 됩니다. 4번 가답안으로 처리하려면 열로 고쳐야 돼서 결국에 9번 문제는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공기비가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 공기비가 작다 그 말은 공기량이 작다라는 말이죠. 공기가 적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 연소 되죠. 미연소가스, 도올탄가스가 연소실 안에 가득 찼을 때는 재점화된다든지 또는 재연소화됐을 때 가스의 폭발이 일어나기가 쉽겠죠. 또 미연소가스가 많으면 도올탄가스가 많으면 도올탄 성분이 많으면 열 손실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기가스 중에 NO, 1산화질소 또는 NO2, 이산화질소 발생량이 많아진다 그랬는데요. 이런 것을 질소와 산소가 결합된 것을 질소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질소산화물은 어떨 때 생기느냐 하면은 고온일 때 자주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산소가 너무 많을 때예요. 과잉산소가. 한마디로 산소가 남아 도는 산소 이런 게 많으려면 공기량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 공기가 너무나 과잉일 때 이러한 질소산화물, 산화질소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보일러의 연소장치와 거리가 먼 것. 불 때는 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먼저 불 때는 기본적인 장치는 뭐죠? 버너. 이것은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연소 장치에 해당되죠. 화격자, 이것은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장치입니다. 석탄이나 장작. 그리고 불을 떼고 나면은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겠죠. 그게 연도이죠. 그런데 이 스테인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버팀새라고 하는데 뭔가 강도가 부족한 곳에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통보일러에서 노통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노통 자체가 팽창 수축하면 이 앞쪽에 있는 판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변형이 되기 쉬워서 동그랗게 위쪽에 있는 동판과 앞쪽에 있는 판, 경판을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버팀새가 있죠. 이런 것을 보고 가제트 스테이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처럼 스테이는 뭔가 변형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서 버팀새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는 버팀쇠이지 연소장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12번 증기 트랩이 갖춰야 될 조건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증기 트랩은 응축수를 배출하죠. 자, 암기 방법 마, 공, 작, 드, 네. 마찰장이 작을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답을 많이 이렇게 삼는 보기를 살짝 지문을 바꾸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는 공기 빼기가 용이하고 세 번째 작동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드레인 즉 응축수 연속 배출이 가능하고 내열성, 내마목성, 내식성이 있을 것 그랬는데요. 마찰장이 클 것 했기 때문에 글자 하나 바꿔서 대부분 답이 됩니다. 13번 과열증기에서 과열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과열도는 일반적으로 물이 끓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안 올라가서 계속 열만 들어가고요. 다 물이 끓어서 100% 물이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증기가 되면은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이 다 끓어서 된 것을 건포화 증기라고 하고요. 이 건포화 증기보다 온도가 더 올라간 상태의 증기를 과열 증기라고 합니다. 과열 증기의 온도와 건포화 증기의 이 온도 차이를 과열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열 증기의 온도와 그 다음에 포화 증기의 온도와의 그 차이를 과열도라고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일러, 증기 보일러를 성능 시험을 하고 결과를 산출했다. 보일러 효율을 구하라. 이 보일러 효율을 구하는 문제는 효율은 기본적으로 집어넣은 것분에 공급된 것분에 공급열분에 빨아들인 유효열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열은 어떤 것이냐? 대체적으로 연료량과 발열량을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열은 흡수한 것을 말합니다. 흡수한 것. 흡수한 것은 증기보일러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는데요. 상당 증발량이 나올 경우는 증발점량 539. 실제 증발량이 나올 때는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또는 아예 열량을 다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빨아들였던 출력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효율이 보일러의 출력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전격 출력으로.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급수 온도 12도 되어 있는데요. 온도가 12도라는 말은 급수는 물이니까 물은 1kg을 1도 올릴 때 1kcal씩 들어가요. 따라서 12도까지 올리려면 12kcal가 들어갑니다. 물 1kg을 12도씨까지 올리려면 12kcal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뒷부분에 kcal/kg이 엔탈피 단위인데요. 즉 급수 엔탈피가 없을 때는 급수 온도하고 엔탈피하고 숫자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수 온도를 급수 엔탈피로 간주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발열량 1500 나와 있고 발생 증기 엔탈피 663.8 나와 있고 증기 사용량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 잠깐 물음표 해놓고요. 증기 발생량이 실제 증발량이죠. 증기 나오는 5120kg/h. 그 다음에 전열 면적 나오는데요. 전열 면적은 보일러 효율에서 전혀 대입하는 조건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물음표된 증기 사용량은 사실상 증기가 아니고 연료 사용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가 제가 오타가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 출제될 때 증기 사용량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세우면은 결국에 이것을 연료량으로 간주하면 373.9 곱하기 발열량 1500분의 증기 발생량 5120 곱하기 증기 엔탈피 663.8 빼기 급수 온도 12 급수 엔탈피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퍼센트로 구하니까 밖에 곱하기 100 하면은 얼마 하고 계산기가 나올 거예요. 다 밑에 분모에는 식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가로를 이렇게 쳐서 안쪽과 바깥쪽을 쳐서 계산기를 눌러야 될 것입니다. 자, 계산기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5120) 증기량 증기 엔탈피 63.8 급수온도 12
그 다음에 증기 사용량으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연료 사용량이죠. 그리고 발열량 1500 곱해서 85% 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15번. 자동 제어에서 신호 전달 방법이 있어 공기압으로 특징이 옳은 것 그랬어요. 자동 제어에서 신호 전달하는 방식은 공기압식이 있고 유압식이 있고 전기식이 있죠. 유압식의 특징은 조작력이 강대하지만 인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조작 힘은 조작력이 아주 강하다. 전기식은 전송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복잡한 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근데 공기압식은 그게 아니죠. 신호 전달도 느리고 복잡한 신호도 잘 전달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고 가깝게 전달이 됩니다. 자, 특징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전송 시 지연 시간이 생긴다. 배관이 용이하지 않다. 아닙니다. 배관이 복잡한 게 아니죠. 공기압이 사용하니까 보존이 어렵다. 그 다음에 신호 전달 거리가 유압식에 비해서 길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온도 제어등에 적합하고 화재 위험이 많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기름을 사용하는 유압식인 경우에 해당되죠. 따라서 전송할 때 시간 지연이 생긴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일러 유류 연소 시에 가스 폭발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 연소실 속에 뭔가가 돌단 가스가 차 있다가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연소 도중에 실화가 되었을 때 불 꺼졌는데 연료가 분사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프리포지는 노내 환기를 말해요. 노내 환기인데 연소실 속에를 환기를 충분히 시켜서 긴 시간 동안 했는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죠. 미연소 가스가 충분히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아닌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세정식 집진장치 중에 하나인 회전식 집진장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는데요. 세정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배기가스 빠져나가는 통로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사용해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고도로 청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배기가스가 물을 만나면은 차가워져 버리죠. 배기가스는 뜨거워야지 잘 굴뚝으로 배출이 되는데 갑자기 식어버리면은 통풍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급수를 해줘야 돼요. 물을 뿌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1번 구조가 대체로 간단하고 조작이 쉽다. 2번 급수 배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물을 뿌리지 않으면 세정식이 아니죠. 거리가 먼 거 됐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열효율 증대 장치에서 고온부식이 잘 일어나는 장치는 열효율 증대 장치는 이게 뭐냐면 폐열 회수 장치예요. 폐열 회수 장치를 다른 말로 열효율 증대 장치라고 그러는데 연도에 설치하죠. 연도 내에서 배기가스의 열을 빨아들이죠. 따라서 연소실이 가까운 과제절공 가운데서 고온부식이 잘 일어나는 경우는 과열기, 제열기죠. 지금 보기 중에서는 과열기가 나왔으므로 과열기가 답이 되겠죠. 만약 과열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제열기가 답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증기 과열기에 열가스 흐름 방식 분류 중에 증기와 연소가스 흐름이 반대로 된 거. 지금 해설 보면은 연소가스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증기가 따라가면서 같이 나란히 따라가면서 대표지면은 나란히 병자를 써서 병류형. 그 다음에 배기가스가 이렇게 가는데 증기가 반대로 거슬러 오면서 대표지면 서로 마주보고 향해서 오면은 향유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것은 향유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혼유형이죠. 이게 그림상으로. 20번 문제입니다. 열정산 방법에서 이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 열정산이라 하면은 정산, 수입과 지출을 맞춰보는 거예요. 전체 수입과 전체 지출. 열이 전체로 보일러를 향해서 들어오는 것과 보일러에서 다시 전체로 나가는 것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빵을 10개를 먹었는데 위장 속에서 7개 흡수했어요. 그런데 싼 것이 3개예요. 그러면 딱 밸런스가 맞죠. 7개 더하기 3개 하면 10개 맞는데 만약 뱃속에서 7개 흡수했는데 4개를 쌌어요. 그러면 1개가 이상한 성분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똥이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밸런스가 안 맞죠. 반드시 열 정산에서는 이별 들어가는 거, 공급열 또는 이별이라고 하고요. 나가는 것은 출혈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출혈 중에서 힘을 쓰는 쪽으로 나가는 것은 유효열이라고 하고요. 못 써먹는 쪽으로 굴뚝으로 날아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손실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 유혈과 손실 합계는 처음에 집어넣었던 이별하고 항목이 즉 전체 킬로칼로리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이별은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연소열. 그 다음에 그 연료를 집어넣을 때 찬 상태로 넣는 게 아니라 연료도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소용 공기도 가열을 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연료 집어넣을 때 공기 집어넣을 때 온도를 올려서 가열해서 예열해서 집어넣죠. 온도 올릴 때 들어가는 열은 현열이라고 그러죠. 상태가 변화할 때 들어가는 열은 잠열이라고 그러죠. 즉 연료의 현열이란 말은 연료를 예열시킬 때 투입됐던 열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1번은 뭐예요? 발생한 증기가 흡수한 열. 이것은 유효열이죠. 이별이 아니고 유효열. 유효열은 손실열과 함께 출혈 종류에 속합니다. 빠져나가는 쪽이죠. 본체에서 어디로 나가요? 사용처를 향해서 나가는 쪽이죠. 유효열이. 자, 그 다음 21번 문제. 가스용 보일러 설비 주위에 설치할 계측기나 안전장치하고 무관한 거. 어떤 보일러 주변에 설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먼저 급기가스 온도계. 이런 명칭은 있지가 않아요. 급기가스 온도계라는 것은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가스 사용량을 측정하는 유량계, 가스 미터기를 말하죠. 연료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해 줄 수 있는 장치, 연료 차단 밸브를 말합니다.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누설이 될 우려가 있어서 도시가스는 천정 쪽, LPG는 바닥 쪽 30cm 이내 가스 검지기를 설치해서 누설이 된 것이 감지가 되면은 곧바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수위 자동 제어 장치에서 수위와 증기량을 검출합니다. 자, 수위, 물높이를 제어를 하는 것이 급수 제어인데요. 몇 군데를 검출해서 조절할 것이냐. 1요소씩 식은 수위만 검출합니다. 2요소씩은 수위하고 증기량을 검출합니다. 3요소씩은 수위, 증기량, 그 다음에 급수량까지 검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위와 증기량을 검출해서 급수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은 이 요소식이 되겠습니다. 23번. 일반적으로 보일러 상용 수위는 수명계 2분의 1이죠. 답 3번 되겠습니다. 24번. 왕복식 펌프가 아닌 것. 이 펌프 종류는 단순하게 명칭, 종류 외우는 것이죠. 왕복식 펌프는 워싱턴, 웨어, 플런저. 그리고 워싱턴과 웨어는 피스톤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플런저 펌프, 피스톤 펌프,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이 뭔지를 모르더라도 왕복식 펌프에 정반대되는 게 있죠.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뺑뺑 돌리는 게 있죠. 원심식 펌프가 터빈 펌프인데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증발량이 40톤 per hour이고 증기 나오는 양이 보일러의 본체 전열 면적이 580제곱미터입니다. 이때 보일러의 증발률은 다른 말로 전열면 증발률이라고 하고요. 전열면 증발률은 전열면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똑같은 전열 면적이라고 해도 열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불을 뗐을 때 그 전열면에서 빨아들이는 열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나 증기가 많이 나올까? 그래서 계산 방법은 증기량 나누기 단순하게 전열 면적 해보는 거고요. 증기량은 반드시 1시간 동안으로 대입을 합니다. 즉 킬로그램 파워로 넣어야 됩니다. 따라서 40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안 되고 40톤을 킬로로 고쳐서 곱하기 1000, 1톤당 1000킬로에 해당되죠. 그 다음 전열 면적 580 나눠줘서 계산기 눌러보면은 68.97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1.8 분모가 아니고 580이죠. 교정하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일러의 수위 제어의 검출 방식에서 종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거. 지금 수위 제어에서 검출을 한다. 한 군데 검출한다. 수위 검출하면 일소일식. 두 군데 검출한다. 수위와 증기량을 검출한다. 세 군데 검출한다. 수위와 증기량과 급수량을 검출한다. 그런데 이 수위를 검출하는 그 방식, 즉 수위 검출기, 다른 말로 하면 고저수위 경보기의 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전극식, 플로트식, 열팽창식, 또 차압식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해당 사항 아닌 것, 먼 것은 피스톤식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자연 통풍에서 통풍력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는데요. 자연 통풍은 단순히 굴뚝만 이용해서 배기가스와 외기의 온도 차에 따른 밀도 차로 배기가스는 뜨겁고 가벼워서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연기가 잘 나게 될까요? 연돌 굴뚝의 높이가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연돌의 단면적이 구멍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연도, 수평으로 가는 연도가 굴곡북, 구부러진 부분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온도가 높은 경우에도 연기가 잘 나갑니다. 즉 1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28번. 액체 연료의 주요 성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액체 연료는 어떤 성질과 상태를 나타낼 때 아주 중요하게 꼭 참고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얼마나 끈적거리는지, 또 얼마나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지. 인화점이라고 하는 경우는 불씨를 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등등이 아주 중요한 성상입니다.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사실 부피는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에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